네, 안녕하세요. 최수석의 경제팟 유수진입니다. 네, 최수석이 우리 최진기, 유수진, 그리고 김광석의 그 한 글자를 따서 최수석,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같고.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난 이 제목 너무 촌스러워서 못 들어주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안을 해주세요. 저희가 얼른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최진기 선생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석입니다. 평소 이제 방송 출연은 이제 시사나 뉴스에만 이렇게 출연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교양스러운 이런 예능스러운 프로그램을 이제 또 같이 함께하게 돼서 조금 감회가 새로운데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들 선호에 맞게 좀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김광석 우리 교수님이요. 저보다 어려요. 차석에서 저한테 누나라고 부를 때마다 솔직히 제가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거시경제를 분석하실 수 있는 몇 안 되시는 굉장히 스마트한 우리 학자신데 외모가 또 좀 매칭은 잘 안 되시지만 하여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최수석의 경제팟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선생님 경제가 어떤지, 경기가 어떤지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단 말이지. 도대체 경기가 어떻게 갈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경제 어떨까요? 네, 하반기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차트를 앞에 제시를 해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14년 상반기가 뭐 3.7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3.7, 2.9, 2.6 이런 숫자는 증감률이에요. 뭐의 증감률이냐면 GDP의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동분기 대비 올해 예를 들어서 상반기다 그러면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성장률이죠. 근데 성장률이 2016년 올해 상반기 2.6, 하반기 2.4 이렇게 점점 깔아앉고 있죠.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성장률 전망치는 제가 이 각 기관의 전망치를 평균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텐데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희망적인 요인이 없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굉장히 우려감 이런 것들. 저 기관 전망치에는 제가 전망한 것도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음부터는 최진기 선생님 제 걸 넣어야지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강의 때도 말했지만 올해 제가 그 2017, 16 경제 전망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이제 한국경제 정부가 전망했던 전망률이 3.6%, 3.8% 이거 말도 안 되는 전망률이라고 제가 이미 제시를 하고 실제 경제 성장률 2%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사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런 경제 성장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이제 연초가 되면 정부가 계속 띄우기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6개월만 지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정부만 3.6, 3.8% 때렸지 실제로 뭐 이만 대부분의 사설 경제연구소는 사실 3%대 초반이나 2%대 후반 때렸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날카로운 사람이나 이제 제대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오늘 처음부터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희망사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망률을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마침 이제 지난주에 제가 실론을 한 신문사에 실론 나간 게 그런 내용인데 성장률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니까 긍정적인 재정 정책, 긍정적인 금융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닌 긴축 정책을 자꾸 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계속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조정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제 와서 추경을 한다. 그제 와서 그에 맞는 정책을 계속 입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죠. 정말 맞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추경이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웃긴 건 없죠.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게 원래 의미라는 거는 본 예산이 맞지 않았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거죠. 그래서 모든 추경은 항상 조기 집행되고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말이 이제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벌써 3번이나 진행을 했는데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산 계획의 실패입니다. 그렇죠. 예산 계획을 잘못 계획했다고 인정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추경이 하나의 경제 정책인 양 그렇죠. 세우고 있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익숙해져 버렸어요. 네, 저희도. 익숙해졌죠. 예. 그러면 선생님도 그러면 그 교수님처럼 하반기 그 경제 전망 안 좋다고 보시는 거죠? 이제 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안 좋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뭐 안 좋다는 전망들은 다 나오는 건데 이제 저 GDP 성장률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는 저 안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사실 거기까지 보면 조금 더 비관적인 전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선생님, 교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현재 그런 뭐 뉴노멀 상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일상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저기서도 또 나오는 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봐야겠죠.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실질 성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단순한 GDP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해서 뭐 GNR로 해서 우리 실질 순소득하고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원래 이거 제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최수석이라는 좋은 제목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원래는 선공 후투. 네, 먼저 공부하고 뒤에 투자하자. 이게 아주 좀 오래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GDP 증가율을요. 두 분께서는 늘 보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경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뭐 GDP가 언제 발표가 되는지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면은 열심히 보지만 경제면에 뭐 IMF에서 한국의 GDP 증가율 수정 전망치를 내놨다 뭐 이런 기사가 떠도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GDP 정도는요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짚어봐야 될 문제가 그러면 경기는 이런데 그 속에도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주요 경제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먼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나눌 중요한 이슈를 이제 원샷법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샷법 시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원샷법 시행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굉장한 그 경제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은 하여튼 기가 막히게 진 것 같아요. 다 떠났어. 딱 우리가 원샷법을 또 맨 처음에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는 주제 제목으로도 제일 잘 맞지 않나. 우리도 오늘 원샷으로 끝내버렸어. 이따가 원샷 한번 아이고 좋죠.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원샷법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9월 8일 날 하나케미칼, 그다음에 유니드, 그다음에 동양물산기업 이렇게 세 군데가 원샷법 대상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그럼 도대체 원샷법이 뭔지부터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원샷법은 도대체 뭔가요, 교수님? 원샷법이라 하면 이제 원래 이제 원샷법은 아니죠.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공급 과잉에 시달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세계적인 그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주요 업종들의 경우 신흥국의 이제 추격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철강, 해운, 건설 뭐 이런 쪽이죠. 화학 뭐 이런 쪽의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과잉 공급하다 보니까 한국 같은 중선진국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이제 이 먹거리가 이제 결국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의 구조를 바꾸자. 마치 우리나라가 운동화 가발 팔다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했듯이 이제는 또 중화학공업에서 또 다른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바꾸는 어떤 과정인데 특히 이제 한계 기업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채무 상환 자체를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정부 지출이 계속 그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를 더 양성화하는 과정에 투자를 못하고 한계 기업을 살리느라고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기에 선제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과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청산하고 좀 유망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산업의 구조를 바꿔보자. 그래서 M&A를 지원해보자 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 원샷법 시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이 법이 원래 2월에 통과될 당시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건 왜 그랬던 거죠? 이제 원래 이제 이것도 나왔지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건 이제 당연히 야당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상속에 재벌들의 상속에 어떤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포인트가 이제 정치권이니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봤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샷법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는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원샷법이 통과됐을 때 과연 정치권이라기보다는 재벌들이 이걸 좀 뭐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것들이 과연 산업구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적합한 조치인가. 그러니까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양쪽은 좀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거예요? 그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일단 그런 뭐 어떻게 그 예를 들면 이 하나 보시면 저거거든요. 이제 합격하는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 후 이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는 현재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억짜리 회사인데 10억짜리, 5억짜리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주총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사회하면 되는 건데 15억짜리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주총을 통과하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 기준을 갖다가 이제 20%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됐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 209조거든요.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11조 원 이제 많이 떨어진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저게 어떤 회사들을 걸리면은 예전에는 주총을 해야지만 합병을 할 수 있었던 회사들이 이제는 그냥 이사회만 통과하면은 이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지주회사이고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경영권을 갖다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포인트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악용될 소지에 대한 고민이 물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샷법이라는 이 법안이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기반해서 만든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많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법안은 혹은 모든 정책은 걱정되는 거 100가지, 또 기대되는 거 100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우려도 100가지나 되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걸 더 보고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는 선생님 말이 교수님 선생님 말이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제일 좀 그런 게 뭐냐면 좀 우리나라 집권 여당이라는 데가 있으면 좀 삼성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제발 좀 먼저 입법 발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단지 현재는 지금 이거보다는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에 이게 반대로 한 번이라도 좀 진행되는 걸 좀 봤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그 집권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나오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좀 그렇지 않은 걸 봤으면 좋겠죠. 쉽게 표현을 하면 정부에서는 전반에 한 번이라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게 실제로 자, 두 가지를 봅시다. 악용될 우려가 있어도 이게 한국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관철해야 된다는 입장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느냐면 악용이 안 될 거라고 이걸 막아내겠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 둘 다 중요한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재벌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했기 때문에 전범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삼성이 어떻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재용 씨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상속세 얼마나 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 나왔을 때도 당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론이 통합되고 우리 경제가 어디로 발전해야 되고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분론이 되는 거죠. 제가 마치 정부에서 원샷법을 대변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전 교수님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원샷법을 도입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그 시각이 바로 이 지배구조 개편에 악용될 소지가 있느냐.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목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돼 있는 건 없고 그냥 뭐 그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자 지금 이런 상태인 건가요? 솔직히 이제 나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원샷법 시행이라는 것이 이 여야를 막론하고 옹호를 받은 지지를 받은 유일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제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를 받은 법안인데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소식이 없어요. 맞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지원 세타까지 만들었는데요.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제 문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행되면 일본의 사례나 다른 기존 해외국의 사례처럼 M&A 건수가 갑자기 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행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소식이 너무 잠잠해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실적이 없는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든 뭐든 빨리 M&A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까는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을 갖다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사실 거꾸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급진적인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일본 걸 따왔다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 뭐 일본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본이 구조조정을 성공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역발상적으로 볼 수는 없죠. 없죠. 성공해서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케미칼이 이제 혜택을 받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케미칼에서 지금 나왔는데 실제로 나온 건 법인세를 이연 효과가 나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법인세 이제 나눠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는 거니까 그 법인세에 대한 사실 금리 부담을 좀 더는 정도 수준이죠. 그거보다는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 이걸 받는 것, 어떤 뭐 통과하는 게 그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법 자체를 따라서 하나케미칼이 이득을 보는 건 실제로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인 이득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샷법의 지원을 받는 그 기업으로 승인이 되면 크게는 카테고리가 4가지 혜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금 지원, 두 번째가 이 세제 혜택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R&D 지원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고용 지원이에요. 고용. 왜냐하면 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취업자가 인력이 유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리매칭 시킬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지원인데 대표적인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 사업 재편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는 3달 걸리다가 이제는 1달 안에 끝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혜택이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인식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근데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있으니까 우리 사업 재편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업 재편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던 기업이 가능하면 이걸 이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업계가 반응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는 게 이 제목이 원샷법이잖아요, 사실. 근데 원샷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거는 앞에 예를 들면 세제나 R&D나 그 다음에는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구조조정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런 한국적인 이런 규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공장 설립 전부 다 하는데 그거를 부처별로 연합을 해서 한 방에 털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게 얼마나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2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원샷법이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이 원샷 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게 많잖아요. 그거를 정말 한 방으로 끝내줄 수 있는 건지 그 사례가 쉽게 얘기하면 전 보도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케미칼이 뭘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몇 개월 걸렸던 일을 뭐 보름 만에 끝냈다. 사실은 이게 더 매력적인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이 뭐 이연 효과를 봤다. 이건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나왔던 세제나 R&D나 이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산업 구조 조정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런 정부의 어떤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북유럽을 갖다 이제 항상 뭐 처음 모르게 복지국가 근데 그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보다 뭐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해서 자율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다 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 중요한 시점. 예. 근데 이게 원샷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도들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도 출발도 효율적으로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의 디딤돌이 돼서 우리 교수님께서 더 그냥 강력한 거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막 해갖고는 좀 진짜 탁 확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 나갔으면 예, 대원칙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다 동일한 월급을 주면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그 임금이 부담이 안 되지만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동일 임금이라 부담이 돼서 사실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그런 걸 갖는 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만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사실 이 구조조정법이 원래 있던 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샷법하고 그러면 차이는 그냥 뭐 이렇게 귀찮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절차들을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좀 바꿔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M&A의 이제 친화적이냐, 덜 친화적이냐, 아니면 M&A를 막는 거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편하실 텐데 M&A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세제 문제도 있고 협상하는 시간도 길지만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정보가 노출되면 뭐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M&A의 어떤 걸림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M&A 회사 다니다가 IMF를 맞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최진기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것이 진짜 정말로 잘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것인가는 좀 퀘스천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해외에서 이것이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산업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많이 종합을 했었는데 그래서 잘 알죠. 근데 일단은 이 법안의 근거는 이제 일본에서 온 거고요.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 있었어요. 1999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또 있었고요. 그걸 이제 한번 시행하면서 연장까지 해가면서 있었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 모티브인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단어가 다 아시겠지만 중진국 함정입니다. 중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이 운동화 가발 팔다가 중화공업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진국 대열에 속해 있다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진국이 되고 나서는 중국도 이제 그런 고민이 조금 시작되지만 인건비가 비싸졌어요. 더 이상은 철강, 더 이상은 해운, 더 이상은 이제 건설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든 인건비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산업은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또 많이 이전하면서 베트남이나 이렇게 이전하게 됐잖아요. 이전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산업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으로 도약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산업을 이제 버리고 우리의 산업 구조를 다 뜯어서 확 고치자 하는 그 법안이 이제 원샷법이라는 것이니까 그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사례를 물어보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M&A 건수는 확실히 증가했지만 일본 경제가 다시 도약했느냐 또 그것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많이 돌고요. 법안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법안까지 시행하는 정도는 조금 아시아 문화에 좀 적합한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M&A를 굉장히 모티브 시키는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M&A 하는데 여러 걸림돌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걸림돌을 없애주는 그런 촉진책들은 굉장히 많이 시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산업 구조가 어쨌든 바뀌어야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필요한데 그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이 원샷법이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 물론 좋은 어떤 효과를 보는 회사들도 업종들도 있겠지만 또 피해를 보는 업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야기할까요? 지금 잘 피해본 업종이요?
이 원샷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김영란법으로 또 인해서 피해보는 업종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피해보는 업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 네. 예, 예. 우리나라가 흔히 말해서 철강 팔아서 그죠? 철강 팔아서 먹고 살던 기업이었고 나라였고 자동차 팔아서 먹고 사는 기업이고 뭐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먹거리가 달라질 거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보는 기업이다, 산업이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산업이 앞으로 점점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잃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철강업종 같은 경우 이제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철강 산업은 더 전통적으로는 영국이 주력 국가였죠.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거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다른 나라로 또 넘어갈 거기 때문에 철강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막 투자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아니면 단시간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네? 이제 희망이 있어 하면서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유망하지 않은 산업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계 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몇 개 그 산업들을 다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몇 가지 그런 유망하지 않은 산업 그리고 유망한 산업 결국은 여기 표에서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기대 효과와 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기적인 기대 효과가 바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먹거리가 뭐가 될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저희 이 최수석이 그런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어떤 나침판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철강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제 뭐 조선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도 사실 거기에 이미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한테 지금 넘겨주는 상황이 아니라 중국도 그걸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원샷법 문제도 나왔지만 물론 그 중국의 이제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중국의 장점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여전히 관치 경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력히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네들 구조조정은 뭐냐면 철강 생산량을 몇 톤에서 몇 톤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통폐합을 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원샷법인 이런 모든 고민들이 나와서 이걸 갖다 이제 시장의 자율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중국은 그거 없이 쫓아와 버리니까 이게 우리만 있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중국이 있어 버리니까 이게 주가가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중국이 또 구조조정을 세게 때리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되는 거예요. 걔네가 워낙 감산이 이루어져 버리는. 근데 이제 중국 시청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니하오.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까버릴 수도 없잖아요.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그런 대단한 나라예요. 영적 그런 측면이 점은. 있다라는. 할 얘기가 많죠. 중국의 경제나 이런 거 뭐 쉽게 말해서 이런 법안 없이도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대단한 나라죠. 사드 대치도 뭐 법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세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잠깐의 반사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롱텀하게 갈 일이냐는 좀 퀘스천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이제 피해 업종이나 이런 것들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고객들도 뭐 이제 해운이나 조선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이제 퇴사를 어쨌든 공고 받으셨을 때 그럼 과연 아까 이제 직업의 리매칭을 지금 또 뭐 제도화해서 뭐 도움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완전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퇴사를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도대체 내가 평생 해온 이 직업 말고 어떤 다른 잡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분들한테 기회가 있을까가 사실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구체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를 잠깐 이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오른쪽 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실업자 증감률인데요. 경남 같은 경우 보세요. 51.2%나 증가했어요. 실업자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작년 실업자가 100명이었는데 올해 실업자는 150명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경남 그리고 뭐 경북, 뭐 전북 몇 개 지역 같은 경우 지역 경제 침체로 좀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특히 원샷법이 시행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경남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을 가시면요. 그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요. 공장이 있어요. 제 실론에도 그 첫 글자가 그거, 첫 문장이 그거였는데 공장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한 명이 경비원이다. 어마어마한 500명이 근무하던 공장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러면 이 500명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고용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탄압이 있거든요.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 잡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빨리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유망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몇 개 이제 인력 컨설팅 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미국에서 온 한국에서 이제 한국 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리매칭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쌍용 자동차 사건이 있었을 때 재교육시키고 그리고 매칭시켜주고 다른 기업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가르쳐주면서 다른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창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오히려 산업부에서 그런 기업들과 같이 일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숙제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샷법의 이슈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재테크에 적용이 될 때는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A 대상이 된 기업이 어디며 그럼 여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걸 기회를 잡아서 투자를 한번 해볼까. 혹은 뭐 좀 내가 이거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 투자에 대한 말씀은 가급적이면 기피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판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데 부담이 되는 걸 사요. 그럼 얘네는 안 좋겠죠. 그렇죠. 예. 저같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인 최 선생님께서 저같이 가난한 사람을 같이 살려고 들어요. 그럼 최 선생님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대신에 저는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 되겠죠? 그럼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런 좋은 정보가 있다. M&A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누가 사고 누가 팔리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되게 위태위태했는데 되게 탄탄한 기업이 산다고 그러네? 그러면 굉장히 유망한 대상이 되겠죠. 예, 반대로 이런 굉장히 한계 기업스러운 안 좋은 기업을 살려고 하네. 상대적으로 탄탄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겠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죠. M&A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지어지는 정보가 도는 순간 주가에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막 사전에 막 다 알아내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미 발표가 나고 나서는 이미 주가는 이제 거의 다 움직였을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뭐 큰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유망산업,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이건 한 가지 팁이었고 두 번째 팁은 우리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좀 선호하는 그런 거를 이제 권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그러면 산업 구조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전할 텐데 어디로 이전할까?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은 어디로 집중될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는다면 아, 이런 게 유망 산업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주력을 할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업종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오히려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원샷법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혹시 이제 마무리 멘트로 두 분 각자 원샷법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지 팁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거고 이제 결국은 M&A 문제인데 이제 두 가지는 저는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봐주셨을 때 나오는 게 전 삼성의 요번에 그 하나랑 했었던 그 대규모 M&A가 굉장히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M&A가 사실 시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거냐를 갖다 떠나서 저는 그건 사실 둘 다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 않은 하나도 하나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 볼 게 없고 삼성도 삼성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그걸 보면서 역시 삼성의 리딩 기업답구나. 그런 생각은 사실 아까는 제가 삼성 편을 갖다 이제 또 안 들었지만 근데 이번에 보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삼성의 힘이 저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어쨌든 그걸 했을 때 그 업종을 해서 사실 또 경제적 이익을 또 본 건 하나가 더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윈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은 하나가 벌고 쉽게 얘기하면 미래 전망은 삼성이 가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나, 판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꼭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를 알고 또 투자를 하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를 장식할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 하반기 경제 신문에 계속 나올 만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그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관점 하에서 경제를 계속 들여다보시면 더 이제 눈에 쉽게 편하게 경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드라마나 연예인 얘기를 이제 주로 보시는 분들은 원샷법? 원샷법이 뭐지? 술은 그럼 한 번에 원샷으로 마시라는 법인가? 노브레끼 원샷 이런 거부터 먼저 떠오른단 말이야, 그렇죠? 술과 관련된 규제인가?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저희 이제 그 최수석에서 오늘 원샷법을 제대로 한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는 어디 가서 대화하실 수 있잖아요. 원샷법이 뭐고 이 원샷법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그리고 향후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흐름도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원샷법에 대해서 사실 공부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공부가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또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